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헌법 시간에 돌아왔습니다. 먼저 우리 간단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을 저에게 허락하시고 헌법에 담겨 있는 내용들을 공부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헌법 지식을 통하여서 개인의 지식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보는 올바른 눈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지난번에 이어서요 정당을 이제 계속 볼 것인데, 오늘은 대한민국의 정당제도 또 정당 해산 관련돼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으로서는요 86쪽이 해당됩니다. 86쪽. 우리가 지난번에 민주주의와 정당을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우리 국가에는 상반된 이해관계가 많은 것이고 또 국민들은 다양한 지향 노력이 있다. 국민들이 원하는 노력의 방향이 서로 다르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이 서로 다양한 이해의 충돌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의 의견을 조화시키고 통합시키는 그런 장치가 필요한 것인데, 국민의 의사를 국가에 직접 반영시키려고 한다면 상당히 많은 의견들이 국가에 인풋 되기 때문에 이것을 사전 걸러낼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거든요. 그런 장치를 우리 보통 정당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당은 두 가지 큰 기능이 있을 텐데, 하나는 국민의 다양한 의사를 직접 국정에 반영시키도록 하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정당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국민의 의사를 예비 형성하고 그걸 정리한 다음에 정리된 국민의 의견을 국정에 투입시킨 것이다. 그런 데서 좋은 우리가 긍정적인 의의를 지닐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민주주의와 연결시켜서 이해한다면 국민들은 4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 선거를 통해서만 국민 주권이 실현되지만 너무나 길단 말이죠. 이럴 경우에 국민의 의사가 매번 또 매 사건이 있을 때마다 정당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집약되어서 국정에 반영시킬 수 있다면 4년에 한 번 또는 5년에 한 번만 주인 역할을 하는 그런 지위에서 벗어나서 민주주의를 구체화시킬 수 있다. 실현시킬 수 있는 것이다. 상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이제 그런 데서 의의를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86쪽을 보시면 정당과 복수정당 제도로 되어 있어요. 우리 헌법은 8조 1항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따라서 헌법은 정당 설립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대통령 선거가 며칠 남지 않았기 때문에 각종 후보자들의 그 프랜카드가 전국 곳곳에 지금 이제 매여져 있어요. 그렇게 보면 무소속 후보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생소한 정당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정당이 자유롭게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헌법은요 정당의 설립을 자유롭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물론 정당 설립이 너무나 쉽게 된다면 지나치게 그 복수정당의 폐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당법은 정당을 설립하기 위해서 일정한 요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요건이 지나치게 어렵다면 그것은 복수정당제를 말하고 있는 헌법의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정당의 요건을 법률로 정하되 정당 설립의 자유가 무색하지 않을 정도의 요건만 요구해 올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해 올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복수정당 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공산주의 체제와 비교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공산주의 체제는 하나의 정당밖에 없습니다. 북한도 노동당이라는 정당 하나밖에 없는 것이고 중국도 공산당이라는 정당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산국가의 특징은요, 정당을 하나만 둡니다. 2개 이상의 정당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또 특징은요, 정당이 국가보다 상위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이 큰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공산당이라든지 노동당, 북한 같은 경우에는 노동당에서 결정한 내용이 국가의사의 최고의 위치를 점하고 있다. 그런 특색을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 헌법이 복수정당 제도를 인정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헌정질서가 자유민주 체제를 가지고 있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공산주의는요, 단독 정당, 하나의 정당밖에 없습니다. 한두 개 더 있다면 그것은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존재일 뿐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유민주 국가에서는요, 헌법은 자유롭게 정당 설립을 인정하고 있고 복수 정당은 보장된다. 즉 하나의 단일 정당을 둔다면 그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훼손이다. 이런 전제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당이 만들어진 다음에 일정한 요건하에 만들어졌지만 이럴 수가 있어요. 정당만 만들어 놓고 아무 일도 안 할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4년에 한 번 또는 5년에 한 번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데 있어서 그 선거에 후보자를 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정당법이 요구하는 정당을 만들었는데 그 다음에 일을 안 하는 거예요. 특히 그 중에서도 뭐 당원 모집을 한다든지 등등의 일을 하면서도 국가가 치르는 선거에 관여를 안 한다. 선거에 관여를 안 한 정당은요, 존립시킬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정당은 모름지기 모든 선거에서 후보자를 내서 국민의 의사를 국정에 반영시키도록 하는 그러한 일을 해야 되는데 일체 선거에 참여하지 않는다. 이럴 때는요, 정당의 존립 의의가 없는 것이죠. 물론 정당은 모든 선거에 다 참여해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당의 여건에 따라서 어떤 때는 대선 후보를 안 낼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국회의원 선거에 일부만 참여할 수 있고 이렇게 제한적인 참여가 보장되어 옳습니다. 그러나 일정 기간 동안 일체의 정당 후보죠, 공직 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는다면 그것은 더 이상 정당으로서의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나 독일의 경우에는요,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직선거법을 보면, 우리나라 정당법을 보면요, 최근 4년간 공직선거에 후보를 일절 내지 않는다. 그럴 때는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당의 정당을 등록을 강제로 취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4년입니다. 반면 독일은요 6년이에요. 6년 동안 아무런 선거에 관여하지 않는다. 후보를 내지 않는다. 그럴 때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의 정당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했습니다. 그것은 뭔가면 우리 헌법 질서는 복수정당제를 보장하고 정당의 설립을 자유롭게 하지만 동시에 만들어진 정당이 정당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헌법 정신에 어긋나게 일체의 선거에 관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당의 특권만 누리고 정당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4년 동안 또는 6년 동안 일체의 후보자를 내지 않는다면 그 정당을 등록 취소하는 제도는요, 제가 볼 때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아니면 필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정치 자금의 문제가 됩니다. 정치 자금이요. 정치를 하는 데는 우리가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한데 우리가 이런 말을 해요. 정치 자금은 민주주의의 두 얼굴이다. 두 얼굴이다. 하나는 뭐냐? 이 정치 권력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돈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당원 교육도 시켜야 되고 선거 운동도 해야 되고 그러려면 돈이 필요하단 말이죠. 따라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비용이다. 정치 자금은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들어가야 되는 비용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당을 운영할 때도 돈이 필요하지만 당원을 교육하는 데도 돈이 필요한 것이고, 그다음에 후보자를 내면서 지지를 호소할 때도 각종의 선거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정치 자금은요,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비용입니다. 그러나 이 정치 자금은 어떤 또 다른 측면이 있냐면요, 이것은 부조리와 불공정이 수반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정치 부패의 원인이 되고 있단 말이죠. 따라서 이 정치 자금은요, 이 부정적인 측면, 부패와 부조리가 수반되기가 쉬워요. 그런데 우리가 금년 6월 1일 지방자치 선거를 한단 말이죠. 그럴 경우에 시장이나 군수나 또는 구청장으로 나갈 수도 있고, 도지사나 또 서울특별시장, 부산 광역시장, 이런 시장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광역의원이나 기초의원으로 나갈 수 있단 말이죠. 그럴 경우에 이런 것들을 예상할 수 있어요. 내가 이 성북구면 성북구 의원으로 나가고 싶단 말이죠. 그래서 공천을 받고 싶어요. 그럴 경우에 이 정당에서 그 후보자에게 뭘 요구할 수 있냐면, 야, 이거 우리 정당에 돈이 없는데 일정한 돈을 좀 기부해라 라고 하게 되면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요, 울며 겨자 먹기로 일정한 돈을 정당에게 주거나, 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 공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금전을 주어서라도 그 자리를 얻으려고 할 것입니다. 사람의 속성상 그럴 수밖에 없단 말이죠. 따라서 정치 자금은요, 부패와 부조리의 온상이 됩니다. 보통은 이제 우리 헌법학적으로 보면 이 정치 자금 문제를 강하게 언급하지 않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 자금은 어떻다 그랬죠? 제가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돈이에요. 그러나 이 돈의 문제가요,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도 마찬가지죠. 이 부조리와 그다음에 이 부패의 온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정치 자금을 어떻게 잘 해결할 것이냐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정치 자금을 어떻게 조성하고 어떻게 분배할 것이냐, 이걸 어떻게 다룰 것이냐, 이 문제는요, 정당의 성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성패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께 이 정치 자금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싶지는 않지만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정치 자금은 꼭 기억해 둘 수 있게 비실명 다수, 비실명 다수로 조달되어 옳다 이 뜻입니다. 이것만 여러분 꼭 기억해 두세요. 비실명 다수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정치 자금을 모금할 때는요, 다수한테 받아야 됩니다. 이 비실명 다수의 반대가 뭐겠습니까? 실명의 소수다. 정치 자금은 실명의 소수로부터 받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정치 자금이 이제 우리가 10억이 들어왔어요. 그랬는데 그걸 2억씩 5명이 냈습니다. 그러면요, 정치 자금을 받은 사람은요, 그 5명에게 신세를 진 겁니다. 우리가 짜장면 하나 얻어 먹어도요, 공짜가 없거든요. 근데 2억씩 5명한테 돈을 받았다. 그러면요, 그 사람한테는 청구서가 날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거저 주는 법은 없습니다, 세상에. 그렇겠죠? 따라서 실명의 소수로 정치 자금이 마련되면요, 나중에 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은요, 자신에게 돈을 준 사람을 의식해서 또 다른 부정을 저지를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 자금은 어떻게 만들어져 오르냐? 비실명, 이름을 대지 않는 다수. 따라서 2억짜리 5명보다는 5천원, 만원, 10만원짜리의 다수가 모여가지고 이름 밝히지 않고 비실명으로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모금된 돈이 많아야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물론 여기서 반드시 비실명일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다수인데 실명을 하게 됩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를 보면 미국 사람들은 정치적 의사 표현을 상당히 잘하기 때문에
선거 전에 보면 내가 트럼프를 지지한다 또는 바이든을 지지한다 하면요, 티셔츠에다가 다 그걸 써서 붙일 정도 되는 것이고, 내가 예컨대 10달러를 했다 또는 5달러를 했다, 그걸 분명히 밝히면서 이 선거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상당히 우리보다는 선진화된 나라입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아직도 그런 면에서는 후진국화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여당에게 돈을 주면 그건 괜찮아 보이는데, 야당에게 돈을 준다 이럴 때는요, 그 비밀로 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혼날까봐, 그런 것이 정치 보복을 당할까봐.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대기업들은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정치 자금을 줄 때는 꼭 보험을 듭니다. 이 길로만테도 주고 질 수 있는 사람한테도 줍니다. 혹시나 뒤집어지면 이거 불이익을 당할까봐 둘 다 준단 말이죠. 그런 경우를 많이 해요. 그건 뭐 사람의 속성상 우리가 불가피한 것이지만,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한 것은요, 내가 이 사람을 지지한다, 내가 정치자금을 담은 10,000원이라도 줬다 말이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회가 됐을 때 이 사회가 민주주의가 훨씬 한 단계 더 또는 두 단계 성숙됐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믿습니다. 아직 대한민국은 거기까지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치자금은 뭐 이렇게 보시자고요. 이론적으로는 뭡니까? 비실명 다수에 의해서 마련되는 정치자금이 옳은 것이지, 실명의 소수에 의해서 만들어진 돈은 옳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그러면 이 나라는요, 이 정당에 대해서 어떤 이 정치 자금을 이 나라가 대줘요. 그걸 왜 대주느냐, 이 문제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헌법은 이렇게 돼 있어요.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정당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한다가 아니라 보조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이 규정은요, 매우 일반 국민들한테는 관심이 없겠지만, 이게 헌법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첫째, 국가는 정당의 운영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 정당은 국가기관이 아닙니다. 국가기관이라면 정당에게 이 기름값도 대줘야 되고 전기비도 대줘야 되고 거기서 일하는 공무원의 봉급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정당은 국가기관이 아닙니다. 여러분, 국민혁명당 보면 국가기관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국가기관이 아닌데 국가가 그런 단체에 대해서 운영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했어요. 운영자금을 왜 대주냐?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독일에서도 문제가 많이 됐던 겁니다. 왜 정당에게 운영자금을 대주느냐, 이 문제입니다. 정당이 국가기관이 아니라면요, 여러분, 예컨대 우리 개인 단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개인 단체에게는 운영자금을 주지 않습니다. 운영자금을 주지 않거든요. 그런데 정당에게는 운영자금을 준단 말이죠. 물론 보조할 수 있다로 돼 있어요. 그러나 보조를 이거 왜 할 수 있다는 말을 왜 쓰느냐 말이죠. 이런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두실 게, 정당의 운영자금을 주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여기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당은 국가기관이 아닌데 왜 운영자금을 대주냐 말이죠. 이건 이렇게 봐야 돼요. 이걸 부정적으로 본다면 정당의 운영자금 대주는 거 위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독일에서도 그런 판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당의 운영자금을 나라가 왜 대주는 것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반드시 위헌이 아닐 수 있다, 이런 논리가 강합니다. 독일도 그렇고 우리도 그래요. 왜 그런가 하면, 정당이 하는 일은 당원들을 교육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이루어지는 선거에서 이 공직자 후보를 내고 또 정권을 획득하려고 노력하는 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의사를 예비 형성해서 국정에 반영시키는 일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그러한 일은요,
정당의 개인적인 일도 될 수 있겠지만 정당이 갖는 공적 기능입니다. 공적 기능. 국민들을 위해서 후보자도 만들어내고 당원 교육도 시키고 유능한 엘리트 후보들을 발굴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 기능은 사적 기능이라기보다는 공적 기능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정당의 기본적인 운영 자금을 대조해 옳지 않느냐, 이런 뜻입니다. 정당이 4년에 한 번 선거를 하기 위해서는요, 4년 동안 정당이 존립해야만 선거 참여가 가능하거든요. 따라서 정당의 운영 자금을 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독일이건 한국이건 긍정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물론 독일에서는 판례가 여러 번 바뀌었는데요, 그건 뭐 제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헌법을 보시면요, 정당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한다라고 안 했어요. 보조한다라고 하면요, 이 조항 때문에 조항 자체가 위헌이다. 여러분, 이제 헌법 조항이 위헌인가?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야 되는데 헌법 조항 자체도 위헌을 다툴 수 있겠는가? 이런 의문이 있을 수 있어요. 아주 샤프한 분들은요. 근데 헌법 조항도 위헌 여부를 다툰다는 개념보다는 못 다툴 수 없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지금 제가 말을 좀 애매하게 하고 있는데, 헌법 조항은 원래 위헌 여부를 다툴 수 없죠. 그러나 과연 헌법 조항은 언제나 위헌 여부를 다툴 수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헌법의 기본 이념이나 가치에 어긋났을 때는 위헌 여부를 다툴 수 있다는 논문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학자의 입장에서는요, 그 논리적 전개를 틀렸다고 보기 어렵거든요. 다만 여기서 한번 제가 일도양단적으로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문제화가 되면요, 전도 우리가 해석을 달리할 수 있단 말이죠. 이 헌법을 만든 사람은 이걸 고민을 한 흔적이 있는 것이, 그렇죠? 그러니까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한다라고 안 해놓고 보조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위헌 시비를 피해간 것이, 보조하는 게 아니라 보조할 수 있으니까 국가는 안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이. 그러나 실제로 우리나라는요, 조항은 저렇게 써놓고 우리 이 정당법에는요, 정치자금법에도 그렇고 정당에게 상당수의 정치자금을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엄청나게 많이 지급하고 있어요. 이걸 전체 국민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의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면요, 이런 정치자금을 운영자금을 대줄 수 있단 말이죠. 좋아요. 그러나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운영자금을 지급하는 것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시비가 한 번도 붙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국민은 이 문제에서 알지 못합니다. 헌법 교수들도 말 잘 안 한단 말이죠. 또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누가 결정합니까? 국회가 결정합니다. 법률을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국회는요,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정치자금법을 계속해서 개정해 옵니다. 이럴 때는요, 여야 대립이 없습니다. 그렇죠? 자기네들 돈을 다 더 뜯어가는 거니까 갈등이 없어요. 갈등이. 우리가 더 올립시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정부는 뭐 국회 눈치를 봐야 되니까 방어할 수 없단 말이죠. 국회가 근데 법률을 통해 가지고 이런 겁니다. 국회의원 선거할 때마다 정당이 얻은 한 표당, 제가 정확히 지금 금액을 모르겠는데 뭐 계속 바뀌니까요, 한 표당 1,500원씩이다. 이렇게 정당에게 보조를 하려는 거예요. 그럼 정당이 만약에 뭐 500만 표 얻었다면 500만 표 곱하기 1,500 해가지고 그 돈을 국가에서 돈을 받습니다. 이것 말고도 각종 돈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우리 다음 정부에서는요, 우리가 좀 더 우리 한 단계 민주화가 되면요, 어떤 문제가 논의되어 오르냐? 정당에게 지급된 운영비가 대한민국 예산 전체에 비교해 봤을 경우에 그 규모가 적절하냐, 적절하지 않느냐를 따져봐야 되는 것이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을. 지금 우리는 무조건 법을 보면요, 뭐 국회의원 선거 한 번 할 때마다 얻은 또 득표수 곱하기 얼마다, 그다음에 동시에 이루어지게 되면 얼마씩 한다, 더해준다, 뭐 이렇게 쭉 돼가지고 정당이요 상당한 돈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가면 안 된단 말이죠. 그 정당에 주는 보조금의 총액이 규모가 대한민국 전체 예산에서 비춰봤을 경우에 적절하냐 아니냐를 따져봐야 되는 것이. 참고로 독일은요, 정당법에서, 정치자금법에서 독일 정당에게 지급할 수 있는 총 규모가 정해져 있습니다. 역시 우리보다 한 단계 앞서가는 것이에요. 왜 그 규모를 정하느냐 이거죠. 독일 전체 예산에 비춰봤을 경우에 아무리 정당에게 운용 자금을 대준다 하더라도 독일 전체 예산 규모로 봤을 경우에 이 정도 금액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상한선이 그어져 있어요. 우리나라는 상한선이 없습니다. 없고 그저 그냥 이 득표수 곱하기 얼마 하니까 국민들은 뭐 그런가 보다 그래요. 그러나 한꺼풀 들어가 보면 그 총액이 대한민국 예산에 비춰서 너무나 많단 말이죠. 그럴 때는 니네 예산 줄여라 말이죠. 그렇게 비판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여기 대해서는 뭐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뭐 책에서 그런 비판을 한 바가 있지만 뭐 저같이 깨어있는 학자가 많지 않죠. 그냥 웃으면서 들어주세요. 예. 따라서 이 정치 자금은요, 앞으로 우리나라가 좀 더 선진화되려면 이 문제를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면서 이 정당에 대한 운영지금이나 국고 보조가 대한민국 총 예산에 비춰봐서 적절한지 안 한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그 정도 말씀해드리고 요거는 제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이제 88쪽을 보면요, 민주주의와 정당 해산이라고 되어 있어요. 정당 해산. 이 정당 해산은 이제 우리가 매우 중요한 것인데요. 대한민국도 얼마 전에 꽤 됐지만 그 통진당을 헌법재판소가 해산을 시킨 바가 있는 것이죠. 그 정당은 헌법에서 설립의 자유를 인정하고 존립을 보장합니다. 그러나 이 정당이요,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위반할 때는 그 정당은 없애버리겠다, 이런 취지거든요. 그 정당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하면 이런 겁니다. 그 정당이 잘못됐을 때는요, 그 폐해가 매우 큽니다. 일반 어떤 단체라든지 법인이라든지 이런 존재들이 헌법 질서를 파괴한 것과는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엄청나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파급 효과가, 그 위험성이 어느 것과도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심각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독일은요, 두 개의 정당을 해산한 바가 있습니다. 독일은 하나는 나치 정당을 다시 부활하려고 하는 정당을 해산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산당을 해산시켰습니다. 두 개를 해산시켰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박근혜 정부 시절에 통진당, 이석기가 주도하고 있는 통진당에 대한 해산을 이제 했단 말이죠. 제가 작년인가요? 제가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을 3년째 하고, 제가 지금 이제 임기가 끝났습니다만, 그 언론중재위원들 지금 보면 이 좌파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우리 5명이 이제 뭐 점심을 먹고 얘기를 나누는데 그 중에 두 사람이 아주 그냥 전형적인 이 좌파입니다. 예. 한 사람은 뭐 소설가고 한 사람은 논설위원이고 한 사람은 이제 변호사인데, 그래서 이 양반들이 저보고 김 교수님 그 정당 해산, 통진당 해산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내가 당연히 위헌 맞죠. 해산해야지. 그럼 위헌적 정당을 내버려두면 됩니까? 그 자기네들 생각하고 전혀 안 맞는단 말이죠. 제가 그런 걸 얘기할 때 딱 떨어져 얘기하지 뭐 두루뭉술하게 말을 안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진도를 못 나갔는데, 이 통진당 해산에 대해서도 지금 뭐 민주주의가 사망됐다는 사람도 있고, 한편에서는 민주주의의 승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한 사람들은 민주주의가 사망되었다, 죽음을 맞이했다, 이렇게 이제 비판하는데, 제가 이 통진당 해산이 옳은지 그른지, 그다음에 이 정당 해산 제도가 왜 필요한지 그걸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쉽지는 않지만 여러분이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제가 설명을 잘하기 때문에 잘 들으시면 이 정리가 잘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8조 사항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재 심판에 의해 해산된다. 이 말을 보면 여러분이 뭐 아주 1차적으로 이렇게 알 수 있겠죠.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우리나라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부정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정당은 헌재의 심판에 의해 해산된다. 여기서도 이 문장만 보더라도 복잡한 헌법 문제가 많아요. 근데 그건 제가 여러분께 설명드리고 생략하고 중요치 않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이런 근본 질문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북한의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 우린 나쁘다고 얘기하죠. 근데 북한 사람들은요, 남한의 대한민국의 이 법 질서를 잘못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민주주의가 틀렸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제 이 통진당 해산 결정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 북한 사람들은 대한민국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외세에 예속된, 제 책에 써놨죠, 천민적 자본주의. 이놈들은 말도 잘 갖다 붙여. 외세에 예속된 천민적 자본주의 또는 식민지 반자본주의 사회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식민지 반자본주의 사회라는 것이, 그게 무슨 말입니까? 대한민국이 미국의 식민지라는 뜻이에요. 독자성이 없고. 제가 요거 하나만 간단히 말씀드리고 넘어갈게. 본질에 들어가기 앞서서, 대한민국이 미국의 식민지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식민지면 삼성의 갤럭시인가요? 핸드폰이 애플의 아이폰하고 전 세계에서 지금 경쟁하고 있어요. 1등, 2등을 놓고. 우리가 미국의 식민지라면요, 그런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의 TV, 냉장고 이런 것들이 전 세계를, 에어컨도 그렇고 휩쓸고 있어요. 미국이나 일본의 제품이 지금 뒤지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삼성과 이 LG가 가전제품에 있어서 전 세계를 휩쓸고 있죠. 여러분 외국 나가보시면 그 이 호텔이나 뭐 등등에 보면 대부분 다 지금은 상당 부분이 우리 한국산을 쓰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예컨대 미국의 식민지라면요, 그런 제품을 외국에 갖다 팔 수도 없는 것이고 많은 통제를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식민지 반자본주의 사회다, 이런 말을 하고 있단 말이죠. 참 이게 좀 답답한 것이죠. 그러나 그건 논외로 하고요. 북한은 대한민국이 하는 민주주의가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학생들을 가르칠 거 아닙니까? 우리는요, 이 주사파들은 아니지만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요, 북한의 사회주의나 공산주의가 잘못된 것이다, 주체사상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가르쳐요. 그럼 누가 옳으냐 말이죠. 그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그걸 우리가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무조건 옳다라고만 안 됩니다. 논리적으로 어떤 체제가 옳은지를 우리가 입증해내야 돼요. 그래야 설득력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조건 북한은 잘못됐다, 북한은 남한이 잘못됐다 라고 말하면 우리가 나름대로 생각이 있는 젊은 학생들이나 그런 지식인들은요, 이런 근본 의문을 가진단 말이죠. 아니 이게 누가 옳은지 어떻게 하냐 말이죠. 북한은 우리가 나쁘다 그러고 우리는 북한을 나쁘다 그러는데 누구 말이 옳으냐 말이죠. 그걸 한번 객관적으로 따져봐야 되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민주주의는요, 가치 상대주의라는 말 씁니다. 가치 상대주의. 이 중요한 말이에요. 그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저게 무슨 말인가면, 민주주의에서는요, 여러분 우리가 5천만이 살잖아요. 5천만 한 사람은요, 인격적으로 대등합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그것은 대등한 가치를 지니는 것이,
저나 우리 집사람이나 우리 집에 애가 있지만 예컨대 이 뭐 공부를 많이 했다, 나이가 많다, 적다 이런 걸 다 떠나서 모든 사람들의 생각은 다 일말에 가치가 있다. 가치가. 그런 뜻이죠. 그렇죠? 모든 사람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등가치, 등가치. 이 등은 같다는 것이죠. 그렇죠? 가치에 있어서 같다는 거예요. 그게 옳지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우리가 이 이시조선의 왕조를 뭐 도입하자. 때문에 무정부주의가 좋다. 또는 공산주의가 좋다. 사회주의가 좋다. 그런 사람이 가능해요. 그렇죠? 제가 작년인가 이 국민혁명당 행사 때문에 지방을 내려갔는데 어떤 그 목사님인데 정광훈 목사님 때 무슨 이반서를 가져왔더라고요. 그래서 옆에서 이렇게 밥 먹을 때 보니까 이시 왕조를 다시 부활해야 된다. 대통령제에 폐해가 많으니까 군주국으로 가야 된대. 그래서 내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내가 간단히 얘기를 했죠. 우리 헌법상 군주국은 안 됩니다. 민주공화국이기 때문에. 그 양반이 또 이분 살아있다고 하는 말이 이거 뭐 헌법을 고치면 되지 않냐 이렇게 말을 해. 그래서 내가 뭐 그 사람하고 더 이상 말 섞을 필요도 없고, 예. 그래서 그 테이블에 같이 앉아 있다가 옆으로 빠졌어요. 그 사람은요. 그런 사람은 상대로 해서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 답답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생각도 이 원리에 따른다면 어떻습니까? 이 원리에 따른다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지만 너 틀렸다 임마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에요. 다 일말의 가치가 있어요. 군주국을 하자는 사람도, 그다음에 이 무정부주의가 좋다는 사람도, 공산주의가 좋다는 사람도, 사회주의가 좋다는 사람도, 이거 다 민주주의라는 그릇은요 다 용납해야 됩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가치 상대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가치 상대주의에 따른다면요, 대한민국은 공산주의를 좋아하는 정당이 뭐예요? 공산당 아닙니까? 그럼 공산당이나 사회주의 정당 허용해야 돼요? 허용하지 말아야 됩니까? 허용해야 되는 것이에요. 허용해야 돼요. 허용. 북한이 어떻게 하든지 논외로 하고 우리가 학문적으로 제가 설명해 드리는 것이 허용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요, 일본은요 지금도 공산당이 있습니다. 사회당이 있어요. 프랑스나 이탈리아도 공산당도 있고 사회당도 있습니다. 독일은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그런 나라들은 사회당이나 공산당을 허용하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민주를 안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민주주의라고 하는 가치 상대주의를 가장 정확하게 실현하는 나라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많은 국민들이 공산당이나 사회당을 다가 지지를 많이 안 하는 거예요. 그래 니네 떠들어라. 그러나 지지를 많이 안 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정당을 지지한단 말이죠. 그러나 논리적으로는 공산당이건 사회당이건 또는 뭐 무정부주의건 또는 뭐 군주제건 그건 허용돼야 옳은 것이에요. 그 잘못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가치 상대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런데 이 가치 상대주의와 정반대가 있을 수 있겠죠? 그게 뭡니까? 가치 절대주의예요. 이건 뭔가 하면 자기만 옳다는 놈들이, 자기만 옳다. 우리가 지향하는 이 이념이나 가치만이 옳고 다른 가치는 허용할 수 없다. 이런 사고를요 가치 절대주의라고 합니다. 이 가치 절대주의는 어떤 사람들이 가치 절대를 취하고 있냐면요, 이거는 공산주의 또는 나치와 같은 파시즘,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지향하는 것만 옳다 그래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자신들이 이 공산당이 노동당이 지향하는 이념과 가치만 옳은 것이지 이것과 다른 것은요 양립시킬 수 없다고 그래요. 자기만 옳다 그래요. 자기만. 아시겠죠? 자기만 옳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특색이에요.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나 나치가 다 이래요. 따라서 자기와 생각이 다른 놈은요 반동이라 그래가지고 처벌했습니다. 양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특징이거든요. 자, 독일은요. 독일을 잘 보세요, 여러분. 독일은
바이마르. 그럼 바이마르 헌법은 뭐 헌법을 이제 공부하다 보면 또 상 나오는 게 이제 바이마르 헌법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독일이 본 기본법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이 바이마르 헌법은요 1919년에 만들어졌어요. 우리나라 3.1운동 때 만들어진 것인데, 이 바이마르 헌법은 대단히 이상적인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상적인 내용. 독일의 현실과 안 맞았어요. 그럼 1919년이면요 독일이 1차 대전에서 패한 이후에 만들어진 거예요. 1차 대전에서 독일이 패전하다 보니까 독일 내부에서는 근본적으로 독일을 개혁하자, 이런 운동이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1차 대전에서 졌기 때문에 그전에는 독일도 입헌 군주국, 이런 황제를 뒀습니다. 황제를 없애고 공화국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이다, 이런 말을 씁니다. 근데 이 바이마르 헌법은요 이 헌법에다가 아주 이상적인 내용들을 많이 담았어요.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 우리 헌법에 보면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어요. 그건 바이마르 헌법도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직업을 선택하려다가 선택하지 못하면요 국가가 그 개인 생계비를 지급한다. 그 직업에 못 구한 사람들은 거기에 상응하는 생계비를 주겠다, 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게 나라가 가능합니까? 석유가 펄펄 나도 그게 쉽지 않아요. 아주 이상적이죠.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는데 선택을 노력했어요. 못 구했어. 그러면 거기에 상응하는 생활비를 주겠다는 거예요. 생계비 지급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으로 따지면 뭐 젊은 학생들 직장을 못 구하면 월 250만 원씩 주겠다, 뭐 300만 원씩 주겠다, 그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 헌법이 실현됐겠어요? 실현 안 됐죠. 그는 이상적이에요. 독일 현실과 맞지 않은 옷이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그런데 이 바이마르에서는요 좀 다른 거 생략하고, 바이마르에서는 어떤 민주주의 관을 채택했느냐, 가치 상대주를 선택했어요. 가치 상대주를. 그 어때? 대단히 민주적이죠, 그렇죠? 바이마르는 가치 상대를 선택한 거예요. 대단히 민주적이에요. 자, 그렇다면 바이마르에서는요 가치 상대주를 선택했으니까 여기서는 뭐가 가능했어요? 공산당을 하는 놈도 가능하고 나치 정당도 가능했어요. 전체주의 정당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독일에서 14개의 정당이 막 서로 9년간 싸우고 뭐 이렇게 많이 했던 것이에요. 그러면 독일은 이런 가치 상대주를 취했는데 히틀러가 이제 등장했어요. 우리 목사님께서는 늘 히틀러를 갖다가 이제 설명을 잘 해주셨지만, 히틀러는 여러분 탱크를 몰고 나와서 수상이 된 사람이 아닙니다. 독일 국민이 선거로 뽑은 거예요. 선거로. 히틀러를 선거로 선택했습니다. 근데 이 히틀러는요 아주 유창한 연설가예요. 우리 전광훈 목사님은 뭐 히틀러에 비할 수는 없지만 아주 타고난 연설가였습니다. 우리 전광훈 목사님도 타고난 연설가시죠. 그러니까 이 독일 이 히틀러는요 1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독일이 지급해야 될 전쟁 배상금이 너무 컸던 것이, 따라서 이 히틀러는요 우리는 그 돈 갚을 수 없단 말이지, 배째라, 이렇게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 국민들은요 얼마나 이 히틀러를 좋아했겠습니까? 가뜩이나 못 사는데, 독일이 그 당시 뭐 엄청 못 살았죠. 여러분 혹시나 이런 글을 발견했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바이마르 공화국 당시에는요 독일이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성냥불 하나 켜는데 뭐 6사람이 모이면 성냥불을 켜댔다, 이렇게 글이 나와 있을 정도로 어려웠습니다. 그런 나라에서 독일의 근대 중흥을 외치고 전쟁 배상금 낼 수 없다 말이죠 라고 하니까 독일 국민들은 열광하면서 나치를, 히틀러를 지지했던 것입니다. 거기까지는 괜찮았습니다. 1절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랬는데 이 히틀러가 수상이 되면서부터 이놈의 정신이 나간 거예요. 정신이요. 그 다음부터는 제정신이 아니라 전체주의로 이 독일을 몰고 가는 것입니다. 독일 민족의 우수성을, 그 아리안족의 우수성을 말하면서 아리안 민족의 우수성에 방해가 되는 유태민족을 갖다가 죽이는 것이죠. 그다음에 히틀러는요 무자비하게 사람 죽인 것이에요. 동성애하는 사람도 죽이고 공산주의도 죽이고, 그다음에 이 신체의 불구,
장애가 있는 사람들도 생존 가치가 없다 그래서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저 인간이 정말로 그 나쁜 짓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나치가 히틀러가 수상될 때까지는 괜찮았었는데 그 다음에 히틀러가요 전 인류를 상대로 정말 다시 없을 그런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하다 보니까 독일이 이제 이 2차 대전에서 졌죠. 패전했습니다. 패전한 다음에 독일은요 본 기본법에서 독일 헌법에서 본 기본법도 좋고 본 헌법도 좋은데요. 본 헌법에서는 정당 해산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정당 해산. 우리 헌법 8조 4하고 같은 거예요. 정당 해산. 그러면 이렇게 이 부분을 잘 이해해 보세요. 이런 겁니다. 독일은 이 본 기본법 하에서도요. 민주주의가 뭐냐? 가치 상대주의라고 하는 점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치 상대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놈, 가치 상대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존재에 대해서는 용서하지 않겠다. 가치 상대주의를 부정하는 존재에 대해서는 상대적이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취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가치 상대주의를 원칙으로 해요. 그러나 가치 상대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이 뭡니까? 나만 옳다는 놈이에요. 민주주의는 나도 옳고 너도 옳다. 즉 다른 생각에 공존을 이루려고 하는 게 민주주의죠. 그런데 이 가치 절대주의는 뭐냐? 가치 절대주의는요. 이런 놈들은 자기만 옳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와 다른 사람들은 양립을 불허합니다. 이게 가치 절대주의 특징이란 말이죠. 따라서 이 보온 기본법은 어떻게 바뀐다면 가치 상대주의를 우리가 원칙으로 하지만 가치 상대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놈, 자기만 옳다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는 용납할 수 없다. 관용을 베풀 수 없다라고 하는 제도가 뭡니까? 정당 해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독일은 독일의 기본적인 법질서를 민주적 법질서를 다양한 생각들을 용납하지만 민주적 기본질서라고 하는 이 기본질서를 부정하면서 자신만 옳다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는 용납이 불가능하다. 이런 입장을 취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가치 지향적이다 이런 말합니다. 가치 지향적. 가치라고 하는 말이 지금 3개 나왔어요. 하나는 가치 상대적, 가치 절대적, 가치 지향적이에요. 그러니까 다 다르죠. 가치 상대는 모든 가치나 이념의 양립을 허용한다. 가치 절대는 자기만 옳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자기와 다른 생각에 양립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가치 지향은 뭐냐? 원칙은 가치 상대에 서 있어요. 가치 상대에 서 있지만 이 가치 상대 자체를 부정하는 존재, 즉 가치 절대적인 존재는요 우리가 용납할 수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따라서 순수한 가치 상대하고는 거리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제도 때문에 독일에서는 많은 논란이 있던 것입니다. 그럼 이 독일 헌법은 민주주의의 핵심인 가치 상대주의를 포기한 것이냐, 그게 옳은 것이냐, 그래서 정당 해산 제도가 옳으냐 그에 대해서 많은 논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독일은 저 제도를 선택한 것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겠어요. 독일은 이 가치 지향적이라는 말이죠. 따라서 이 보온기본법에서 조금 전에 봤지만 어떤 정당을 해산했습니까? 나치 정당을 해산했어요. 그 다음에 공산주의 정당을 해산했습니다. 자기만 옳다고 하기 때문에 용납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되겠단 말이죠. 없앴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독일에요. 나치 정당은 지금도 안 됩니다. 그러나 공산당은 현재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독하고 합당을 했기 때문에 공산당 그거 문제 없단 말이죠. 공산당을 왜 문제 없다고 했을까요? 서독과 동독이
서로 대치하는 관계였을 때는요, 소독은 공산당을 어떻게 했습니까? 해산시켰습니다. 동독과 서독이 서로 싸움 중이었을 때는 서독의 적대적인 동독을 지지하는 정당을 용납할 수가 없다라고 했던 것이. 그러나 지금은 동독이 없어요. 그러나 통일은 동일이란 말이죠. 따라서 독일은 공산당이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뭐 내버려둬요. 알아서 해라 말이죠. 그러나 지금 아직도 뭐는 안 됩니까? 나치 정당을 회복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지금도 형법을 통해서도 처벌하고 있고, 독일 사람들은 하여튼 뭐 나치에 대한 얘기만 나면 상당히 그건 국가적 망신이기도 하고, 국민은 이 국가 독일은 엄격하게 처벌해야 된다는데 많은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옵니다. 대한민국으로. 대한민국도 민주주의의 가장 이상적인 형태가 뭡니까? 가치 상대주의예요. 그 대한민국도 가치 상대주의를 취해야 옳아요. 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이 정당 해산 제도를 왜 두고 있냐 말이죠. 그거는 가치 상대주의가 가장 좋은데 어떤 놈이 북에 있느냐? 자기만 옳대, 자기만. 가치 절대적인 존재가 지금 북한에서 존재하고 있단 말이죠. 북한은 분명히 가치 절대적입니다. 그렇죠? 자기 노동당에서 결정된 그것만 옳은 것이고 다른 이념이나 가치는 허용하지 않아요. 우리와 다릅니다. 우리는 다른 것은 허용하지만 이 절대적인 것만 우리가 불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지난번 독일에서 본 바와 같이 독일 서독이 동독과 대치하고 있을 때는요, 동독 정부를 지지하는 공산당을 서독이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통일된 다음에는 공산당을 허용하고 있단 말이죠. 미국도 마찬가지였어요. 미국이 소련과 서로 대립하는 관계에 있을 때는요, 미국이 공산당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미소 그 갈등이 끝난 이후에는요, 뭐 공산당이 있지는 않지만 그런 식의 사고를 가져도 미국에서 관용을 베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은요, 북한과 어떤 관계입니까? 38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세계 최강의 화력이 남북한에 대치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죠. 대한민국도 핵무기는 없지만 전술핵 등으로 해서 엄청난 우리가 화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남북한이 대치하는 관계인데 대한민국이 순수한 가치 상대주의를 취하고, 따라서 북한의 그 노동당이나 김정은을 지지하고 김정일을 찬양하는 그러한 이념이나 가치를 대한민국에서 허용할 수 있겠냐 이 뜻입니다. 관용할 수 있겠냐 이런 뜻이. 따라서 안 된다, 이게 안 된다. 그래서 8조 사항을 헌법에서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헌법재판소가 통진당에게 예컨대 해산 명령을 내린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나라도요, 독일과 마찬가지로 남북한이 통일된다. 그 다음에는요, 공산당 하겠다는 놈 있으면 상관없습니다. 뭐 사회주의 정당 있어 오케이, 상관없는 것이. 그러나 우리가 현재 북한과 이념적으로 대립하고 있고 사상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한 우리의 가치 상대주의는요, 뭐로 바뀌어야 됩니까? 순수한 가치 상대주의여서는 안 될 것이다. 어떻게 바뀝니까? 가치 지향적이다 말이죠. 우리는 그래도 민주주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치 상대주의를 가지고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가치 상대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존재, 요거 하나에 대해서만은, 나머지는 다 허용해요. 허용하는데 가치 상대주의를 부정하는 이념과 가치에 대해서는 용납할 수 없다, 또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뭡니까? 정당 해산제도가 되는 것이. 여러분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여러분 이 정당 해산을 이해할 때는요, 이런 이 헌법적으로 보면 이 가치 상대주의다, 가치 절대주의다, 가치 지향적이다, 이런 용어를 여러분이 아시게 되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를 수 있는데, 여러분이 요 말을요, 그게 어렵지 않아요. 민주주의는 가치 상대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즉 모든 사람의 생각을 같은 무게로 볼 것이다. 누구의 생각도 다 옳을 수 있다 말이죠.
그런 전제에 서 있는 것이고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가 그런 유에 속하고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나 독일이 와이마르에서 그와도 입장을 취하다가 나치 정당에 의해서 독일의 민주주의가 근본적으로 무너졌다 했습니다. 독일의 민주주의가 훼손됐어요. 독일 자체가 나치에 의해서 훼손됐기 때문에 이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민주주의는 가치 상대주의를 원칙으로 하지만 민주주의 그 자체를 부정하는 절대적인 존재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건 이론의 문제가 아니라 독일의 실제 문제입니다. 실제 문제. 이론적으로는 뭐가 제일 좋아요? 가치 상대주의가 제일 좋아요. 그러나 독일이 처해 있는 정치 현실을 감안해 봤을 경우에는 가치 상대주의를 원칙으로 하지만 가치 상대주의를 부정하는 가치 절대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어서는 안 될 것이다. 관용을 베풀었더니 그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나라가 나치에 의해서 전체주의 국가로 바뀌게 됐단 말이죠. 따라서 그건 안 될 것이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니네는 임마 가치 절대 아니냐 말이죠. 노동당 하나만 허용하지 않냐 말이죠. 그 이외에는 다른 이념이나 가치를 허용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 그러나 대한민국은 다 허용해요. 뭐 군주제를 도입하자고 해가지고 그놈 잡아 가두지 않습니다. 처벌하지 않아요. 무정부주의 다 용납합니다. 그러나 가치 절대주의적인 존재를 했을 때는요, 우리 헌법 8조 사항은 해산시키겠다 이런 뜻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되어 있는 문장은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해산을 제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소하여야 한다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건 뭘 의미합니까? 이것은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어긋나는 듯이 보이는 사람이 정당이 존재한다고 해서 정부는 무조건 헌법재판소에 해산을 제소하지 말고 정부가 심사숙고해서 국민의 여론에 의해서 저 정당이 자연스럽게 무너져 내릴 수 있는 상황이라면 건드리지 않겠다 이런 뜻입니다. 건드리지 않겠다는 뜻이 포함되는 것이에요. 그 말은 뭔가면 우리 헌법은요, 가치 상대주의의 기본 골격을 가능한 끝까지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조문이 헌재의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라고 되는 것입니다. 즉 정부에게 임의적으로 선택권을 줬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돌아가서 헌법재판소 이 통진당 해산 결정을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헌재 결정을 제가 중요 문장들을 읽어드리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먼저 통진당은요, 우리 사회를 외세에 예속된 천민적 자본주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식민지 반자본주의 사회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순 때문에 대한민국은요, 국가의 주권을 말살하고 민중들의 삶을 궁핍에 빠뜨리고 있다 그래요. 이게 정신 나간 놈들 아닙니까? 민중들의 삶을 궁핍에 빠뜨려요? 현재 대한민국이? 북한이 지금 못 먹고 못 사는 것이지 대한민국의 민중들이 삶의 궁핍에 빠뜨리고 있단 말이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사람들은 하면서 새로운 대안 체제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서요, 남한에서 민주주의 변혁이 먼저 이루어지고 필요할 때는 폭력을 행사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 새로운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를 구축해서 집권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을 합니다. 이게 뭡니까? 대한민국의 기본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 이석기 등은 전쟁 발발 시 북한에 동조하여 대한민국 내 국가 기관 시설의 파괴, 이놈들은 국가 기본 시설을 파괴할 계획이 다 서 있었던 것이에요. 무기 제조 및 탈취, 통신 교란 등 폭력을 실행하고자 내란 관련 회합을 개최했다. 내란 관련 회합들을 수차례 계획한 겁니다. 통진당의 주도 세력은요, 폭력에 의하여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이를 기초로 통일을 통하여 최종적 사회주의를 실현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이거 제가 그 제 책에 썼지만 이건 헌법재판소 판결을 제가 핵심적인 내용을 제가 갖다가 그대로 옮긴 거예요. 이들이 추구하는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는 뭐냐? 조선노동당이 제시하는 정치 노선을 절대적인 선으로 받아들이고, 이해가 되시죠? 얘들이 뭡니까? 가치 절대적이에요. 노동당이 제시하는 정치 노선을 절대적인 선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다른 생각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정당의 특정한 계급 노선과 결부된 인민민주주의 독재 방식과 수령론에 기초한 1인 독재를 통치의 본질로 하고 있단 말이죠. 그 우리가 뭐와 어긋납니까? 대한민국 헌법이 지향하는 민주적 기본 질서와 근본적으로 충돌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존재는요, 어떻습니까? 없애버려야 됩니다. 없애버려야 된다. 여러분, 여기서 이런 의문이 있을 수 있어요. 왜 정당을 없애냐 말이죠. 해당에 잘못된 놈이 있으면 이석기 등만 처벌하면 되지 왜 정당을 없애냐 말이죠.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당은 내버려 두고 정당 내에서 이와 같은 민주적 기본 질서를 부정하는 행동을 한 인간들,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요? 이 사람을 처벌하면 어떠냐, 처벌할 수 있어요. 처벌하지만 뭐가 남아있죠? 정당의 뿌리가 남아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ABC가 있으면 ABC가 갖다가 처벌한다 하더라도, 감옥에 보낸다 하더라도 이 정당이 남아있으면요, 또 다른 사람들 갖다가 끄집어 들여가지고 정당 활동을 계속할 수가 할 위험이 크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헌법에 말하는 정당 해산이라고 하는 것은 활동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건 물론이고 정당 자체를 없애겠다는 뜻이, 정당의 뿌리를 끄집어 파내겠다는 것이. 그래서 정당을 중심으로 또 다른 인간들이 모여가지고 정당의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그런 정당의 목적을 다른 사람이 또 대신하는 것 금지하기 위해서 정당 자체의 이 근거지를 파헤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정당 해산인 것입니다. 설명이 확실히 됐을 것이,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정당 해산이 되잖아요. 되면 유사정당이나 대체정당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근데 뭐 이게 나라가 꼴이 개판이 되기 때문에 어느 것이 대체정당인지 유사정당인지는요, 이게 알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정권이 만약에 비호해주면요, 저건 대체정당 아니다 말이죠. 자기는 나름대로 뭐 독자적인 가치를 지향하는 정당이다 이렇게 두둔해주면요, 실제로는 대체정당인데 또는 대한정당에도 불구하고 그 정당이 계속 독보석같이 살아서 움직이면서 자기 세력을 확장할 수 있는 것이다 말이죠. 그런 위험성이 그 안에 내포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정권 교체를 통해서 문재인 정권의 이 폐악들을 없애야 될 것이다.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 좌파 이런 분들은 제가 부정적으로 보지 않아요. 우파와 좌파는 근데 생각이 좀 다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문제는 뭐냐? 문제시하는 사람들은요, 종북좌파, 친북좌파, 다른 말로 주사파, 이거를 우리가 문제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진중권 씨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은요, 이 종북좌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그 좌파를 생각할 때는요, 이게 진중권 같은 사람 생각해 보면 이거는 종북좌파는 아니다. 따라서 좌파와 종북좌파는 우리가 구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좌파를 옹호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이 다르지만 또 좋은 면도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경계하고 또 싸워야 될 대상은 좌파 중에서 북한 체제를 지지하는 좌파, 이건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뜻이죠. 대한민국과 적대하고 있는 것이고 대한민국을 적화 통일하려고 하는 야욕을 아직도 버리지 않고 있는 존재들인 것이고, 북한은 최빈국인데 최빈국의 통치 이념을 무슨 이유로 지지하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통진당, 이 해산과 관련해서요, 정당 해산과 관련해서 어떤 논의가 있을 수 있냐. 예전에 이제 우리나라 학계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헌법 교수들 중에
예컨대 교수님 또는 선배님 그러면서 북한은 이미 꺼진 불이다. 이 꺼진 불. 대한민국의 적수가 안 되기 때문에 북한의 체제를 지지하는 정당이 대한민국 체제 내에서 들어온다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런 논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 논리를 받아들인다면 가치 지향적인 것보다는 가치 상대에 가까우니까 훨씬 더 헌법적으로 민주주의 이론에 더 가깝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요, 내가 그때도 이제 질타를 했지만 북한이 죽은 존재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적수가 경제적으로나 국력으로는 적수가 안 되지만 북한은요, 죽기 살기로 남한을 적화 통일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갖다가 버리지 않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백이 하나 생길 수 있는 대한민국의 안보의 불안정성을요, 적어도 지식층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안이하게 접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게 제 개인의 소신인 겁니다. 우리보다 국력이 떨어져서 게임이 안 될 수 있지만 우리가 잘못하면요, 싸워서 우리가 그들을 싸우면 당연히 이기겠죠. 그러나 엄청난 대한민국의 피해가 존재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 전에도 대선 토론에서 나왔지만 선제 타격을 갖다가 하겠다는 게 전쟁을 하겠다는 게 아니죠. 그걸 전쟁을 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말 바꾸고 하면요, 그건 정직하지 못한 것이에요. 대한민국 국민에서 전쟁을 원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북한이 예컨대 이동식 핵무기를 통해서 기타 등을 통해서 남한을 공격할 수 있는 징후가 정말 보인다. 정말 마지노선이다. 그럴 때는 어떻습니까? 먼저 타격해서 공격을 못하게 하는 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란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미국의 이 정찰기들이 계속해서 북한을 돌고 그다음에 감시하고 이런 일을 계속하는 이유가 뭡니까? 백이 하나라도 감시를 게을리하게 되면요, 정신 나간 놈이 북한에 있잖아요. 그거 예컨대 너 죽고 나 죽자 이런 식으로 그런 일을 벌일 수도 있거든요. 따라서 국가 안보는요, 백이 하나 천에 하나까지도 정확하게 점검을 해서 접근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을 거야 라고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는 북한은 우리의 적수가 될 수 없다. 그냥 놔둬도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식의 주장도 있을 수 있고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꺼진 불도 다시 봐야 됩니다. 꺼진 불도. 그 다음에 이게 단순한 돈 몇억 원 날아가는 문제다 그러면요, 그건 우리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대한민국 이 정도 다 돈은 있으니까. 그러나 대한민국 전체 국민의 생명이 오고갈 수 있는, 좌우될 수 있는 그러한 문제라면요, 꺼진 물도 다시 봐야 되는 그러한 경각심을 가지고 국정을 운영해야 옳다, 이런 뜻입니다. 저는 국정 운영자는 아니지만 국정 운영을 하는 사람에게 대한민국 헌법교수로서 말을 한다면 정확하고 올바르게 경각심을 가지도록 말을 해야 되는 것이지, 북한이 그래 게임도 안 되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식의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국민의 정신 상태를 흔드는 것은요, 매우 부당하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도요, 통일이 되면요, 독일같이 공산당 허용해도 돼요. 허용해도 됩니다, 실제로. 그건 내버려 두는 것이죠. 그거 자체가 대한민국의 존립에 위해를 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우리가 오케이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나 지금은 세계 최고의 이 무기로서 서로 강대강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체제를 부정하고 자기네 체제를 지지하는, 그런 북한 체제를 지지하는 그러한 이념과 사상을 대한민국 내에서 허용하겠다, 그거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국가보안법에서 잠깐 살펴봤지만 민변 변호사들이 성명서를 지난번 냈지 않습니까?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상의 자유가 흔들리고 있고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있단 말이죠. 그렇게 쭉 말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호도하고 있지만 우리가 국가보안법을 두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국가보안법은 다른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하는 그런 존재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 걸러내야 되겠단 말이죠. 그런 식의 사고입니다. 다른 것은 다 허용되지만 북한의 이념과 가치를 지향해서는 안 된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근데 뭐 사상의 자유가 침해됐다, 민주주의가 훼손된다고 말하지만 그건 제가 볼 때 하나도 모르고 둘도 모르는 얘기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이 정당 해산 제도의 본질, 또 북한의 본질, 가치 상대주의의 내용, 또 가치 지향적인 게 뭐냐, 가치 절대적인 것은 우리 헌정 질서와 맞지 않는다. 그걸 우리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제가 시간이 좀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이제 정당 해산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정당의 국회의원들은 자격이 유지가 될 것이냐, 박탈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두 가지 학설이 있어요. 하나는 뭐가 있냐면 당연히 박탈돼 옳다,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우리 헌법재판소도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헌법학계 다수학자들도 그런 거기에 지지합니다. 독일 헌재도 의원의 자격이 상실된다고 해요. 근데 저는 이 책에서는 다투지 않았습니다. 그냥 뭐라 하냐면 국회의원은 상실된다, 이렇게 이제 헌법재판소가 그런 결정을 내렸다라고만 저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제 헌법학 원론에는요, 그렇게 안 썼어요. 뭐라 했느냐, 당연히 상실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거 통진당 염두에 둔 거 아닙니다. 논리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런 것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당 해산은 어디에 포인트를 둡니까? 소속원에 소속 국회의원이 있으면 국회의원의 자격을 박탈하는 데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정당 자체의 뿌리를 없애는 데 포커스가 있는 것입니다. 정당 자체의 뿌리를 없애는 데 포커스를 뒀단 말이죠. 그렇다면 물론 그 결정이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구성원인 국회의원의 자격을 박탈하는 것 틀린 논리적인 아닙니다. 맞아요. 그러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한 것이죠. 정당 해산은 정당 자체의 뿌리를 없애는 것이단 말이죠. 따라서 국회의원은 어떤 국회의원을 하면, 국회의원은요, 국민이 선거를 뽑았습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이에요. 그러면 헌법재판소의 정당 해산이라는 결정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표성을 당연 박탈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의문을 제가 제시하는 것입니다. 찬성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다수는 다 해산 상실된다고 보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사고의 폭을 넓히려면 정당 해산 제도는 정당의 뿌리를 없애는 데 포커스를 두고 있다. 그러면 그렇다면 국회의원의 자격을 당연 박탈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뜻입니다. 왜냐? 국회의원의 자격은 국민이 선거를 통해서 대표기관을 만들어줬거든요. 따라서 정당 해산은 국민의 대표기관성까지 당연 박탈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나 정당 해산이 되면요, 국회의원은 자격이 대부분 다 박탈됩니다. 어떻게 박탈될까요? 그 사람들의 행동이, 당의 국회의원의 행동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반했을 것입니다. 위반했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이나 다른 형법에 의해서 처벌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국회의원 자격도 상실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점은, 그러니까 국회의원 자격이 상실되는 것은 다 같아요. 그러나 어떻게 상실시킬 것이냐, 다수 의견은 해산 결정에 의해서 상실시키는 것이다. 저도 뭐 그 의견 틀렸다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국회의원 자격이 결국 국회의원 자격이 박탈되지만 상실되겠지만 정당 해산이라고 하는 제도가 과연 국민에 의해서 위임받은 대표성까지 당연 박탈할 수는 있을 것이냐, 이런 의문을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뭐 질문이 없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좀 강의를 일찍 마치겠습니다. 제가 1시간 반을 꼬박꼬박 하니까요, 오늘 임병호 목사님께서 교수님 뭐 1시간 20분에도 좋다고 좀 여유 있게 하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또 잘 순종해 가지고 오늘은 조금 일찍 끝나겠습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강건하게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